평양순환공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입니다. 국제선을 담당하던 여성 승무원 4명이 일본 출장 중 집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서 완벽한 미소와 절대 복종을 훈련받은 체제의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문에 찍힌 붉은 레이저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리나, 소연, 혜린, 그리고 미나 4명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말소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이 지워졌어요. 그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하늘길 작전이라는 암호명과 창문을 열고 싶다는 마지막 외침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치밀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들의 탈출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유광철이라는 냉혹한 관리자의 감시망을 뚫고 자유를 찾아 떠난 내 여인의 숨막히는 실화. 지금부터 그들이 걸어간 목숨을 건 자유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평양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평양순환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미소도, 자세도, 말투도 모든 것이 규격에 맞아야 했죠. 거울 앞에서 연습한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제 모습을 거울에서 바라봤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느끼는 그 무거운 감정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커피컵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사소한 실수였어요.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지면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죠. 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광철 관리 책임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무겁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유광철은 곧바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의 그 남자는 언제나 무표정했어요.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가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류광철은 계속해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고 저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고 말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건가요?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무겁고 급한 발걸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혜린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혜린이 2명의 보위부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혜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얀 잠옷 차림의 그 어린 동료가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가 무력하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고 눈빛도 죽어 있었어요. 마치 인형처럼 변해버린 혜린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무표정 훈련이라는 것이었어요. 감정을 죽이는 훈련이었죠. 오후에 류광철이 저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했어요. 한 명만 잘못해도 가족 전체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이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작은 실수로 인격이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요. 그날 이후 저희의 일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혜린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승무원들이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하지만 류광철의 감시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미나와 함께 기숙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저희 팀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동료였어요. 22살의 그 아이는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몰래 웃음을 보여주곤 했죠. 그런데 미나의 방 앞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문에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같은 붉은 빛이 유리창에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미나도 그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죠. 저는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굵은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거 대상을 표시하는 신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시 대상을 표시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미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미나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러 명의 부츠 소리가 미나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미나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미나가 나왔습니다. 하얀 잠옷 차림의 미나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나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자유롭게 창문 하나 열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미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나의 방은 비워졌고 미나의 이름표도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말소됐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소연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혜리는 더욱 무표정해졌습니다. 저 역시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언제 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문을 연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창문을 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외침이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미나가 원했던 그 자유로운 창문을 열어보겠다고요. 한국이라는 곳에서 마음껏 창문을 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겠다고 말이에요. 밤마다 미나를 생각했습니다. 그 밝았던 웃음과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류광철은 미나의 실종 이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매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열 수 없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미나와 함께 꿈꿨던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겠다고요. 미나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소연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류광철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문서 조각을 발견한 것이죠. 소연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그날따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소연이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하늘길 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밀 경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글씨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암호처럼 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문서 한가운데에 한국공항 베테랑 박상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박상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베테랑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활주로 신호와 관련된 암호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연과 저는 밤새 그 문서를 연구했어요. 손전등 3번 깜빡이는 신호, 특정 시간대의 안전 경로, 그리고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일까요? 류광철이 일부러 흘린 정보일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역자들을 색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문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가짜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박상우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무표정했던 혜린이 처음으로 감정을 보였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그런 문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무표정 훈련을 받을 때 다른 죄수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내부 첩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혜린이 함정을 파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소연이 의심스러운 건 아닐까요?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서의 내용을 계속 연구했어요. 박상우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그분에 대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실까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류광철의 감시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늘길 작전이라는 이름처럼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암호화된 내용들을 하나씩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박상우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직 만나지도 못한 분이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소연과 혜린도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미나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마음껏 창문을 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요. 하늘길 작전 문서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것이죠. 지은이라는 승무원이었어요. 미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류광철의 감시가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명이 됐습니다. 리나, 소연, 혜린, 그리고 지은. 모두 다른 성격이었지만 하나의 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유라는 그 소중한 꿈을 말이죠. 어느 깊은 밤, 저희는 소연의 방에 모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에 담요를 걸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손들이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아무도 혼자 두지 말자고 말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된 것이죠. 손을 맞잡은 채로 저희는 맹세했습니다. 자유를 얻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그때 혜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요. 혜린의 부모님은 평양에 계셨습니다. 만약 혜린의 탈출이 발각되면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했어요. 혜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혜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과 지은도 혜린 곁으로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떠나야 하는 그 고통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요. 소연이 종이를 가져왔고 저희는 돌아가며 한 줄씩 적어 나갔어요. 우린 도망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것이 저희가 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울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편지에는 저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도 적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작은 실수로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자유롭게 창문을 열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나의 마지막 소원도 함께 이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류광철의 감시는 계속됐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무력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같은 꿈을 가진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박상우 님도 계셨죠. 자유를 향한 저희의 여행이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밤하늘의 별들이 저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본 도쿄로 비행 임무를 나간 저희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호텔에 머무는 동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새벽 3시, 저희는 조심스럽게 호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카페 뒤를 걷는 발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소연이 앞장서고 혜린과 지은이 뒤따랐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직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도쿄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맛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하네다 공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늘길 작전 문서에 따르면 박상우 님이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예정이었어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소연이 기사에게 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어요. 중년의 일본인 기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도쿄의 네온사인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에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기사가 갑자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기사의 말투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발각된 건 아닐까요? 기사가 누군가에게 신고하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택시기사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백미러로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혜린과 지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공항에 북한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일본 경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미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의 거대한 불빛들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이 하늘길 작전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근처 특정 지점에서 손전등 신호를 기다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박상우님이 3번 깜빡이는 신호를 보내주실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공항 주변을 살펴봤어요. 보안이 삼엄했지만 야간이라 틈새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활주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자유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바로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박상우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희를 도와주려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무명 영웅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구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든든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바로 박상우님이었습니다. 박상우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활주로의 불빛들이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마음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박상우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희에게는 동료들이 있었고 저희를 도와주는 한국의 영웅들이 계셨습니다. 박상우님의 안내를 받아 저희는 조심스럽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거든요. 박상우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차량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의 수레나 다름없었어요. 차 안에서 박상우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도쿄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간판의 불빛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경찰차가 많이 보였고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님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항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일본인 같았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사토 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사토 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저희가 어디로 가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상우님이 사토 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토 켄지는 저희의 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몇 명의 동료들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미나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동료들의 얼굴에도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 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은정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 여성은 한국 대사관 서기관이었어요. 최은정 서기관은 사토 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국제법상 대사관 진입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사토 켄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본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은정 서기관과 사토 켜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 순간 최은정 서기관이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직접 저희에게 다가와서 대사관으로 안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토 켄지와 그의 동료들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최은정 서기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권위와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최은정 서기관은 자신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저희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었어요.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최은정 서기관은 침착했습니다. 국제법과 외교적 면책권에 대해 또렷하게 설명했어요. 사토 켄지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최은정 서기관이 옳았거든요. 드디어 저희는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최은정 서기관이 대사관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저희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벽면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저희는 진정한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은정 서기관은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면서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박상우 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위험한 일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박상우 님과 최은정 서기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소연과 혜린, 지은도 모두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든든한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사토 켄지는 결국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한국 외교의 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사관의 문이 닫히면서 저희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나가 꿈꿨던 그 자유로운 창문을 드디어 열어볼 수 있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꿈 같았어요. 정말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이죠. 소연과 혜린, 지은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마련해준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시설 담당자분이 저희를 각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창문이었어요. 그 창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창문을 열고 싶다고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요. 이제 드디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만질 수 없었던 그 손잡이를 이제 제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진짜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감시 없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요.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드디어 창문을 열었어.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공기를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됐어. 미나의 영혼이 이 바람을 통해 저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껏 숨 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억압받지 않는 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창문 앞에 서 있었을까요? 시설 담당자분이 식사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식당으로 가니 따뜻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라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해도 정해진 맛으로만 먹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소금이나 후추, 여러 가지 양념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간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소금을 넣어보고 후추도 뿌려봤습니다. 맛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짜게 할 수도 있고, 싱겁게 할 수도 있고, 매콤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 숟가락마다 자유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연과 혜린, 지은도 비슷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간을 맞춰가며 자신만의 맛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식사 후에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노을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노을이었어요. 그때 문득 미나가 생각났습니다. 미나도 이런 노을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유로운 하늘의 노을을 말이죠. 저는 창문 너머로 미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밤이 되자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밤바람이 더욱 시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할 때 창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기 전에 창문을 닫으려다가 그냥 열어두기로 했어요. 밤새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잠들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제 꿈속까지 따라왔어요. 꿈속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리나야, 정말 잘했어. 이제 정말 자유야. 보호시설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각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조금씩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한 항공사에서 저에게 승무원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인정해서 특별 채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공사 건물에 들어섰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 과거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보셨어요. 왜 다시 승무원이 되고 싶으냐고요. 저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요받은 미소였지만 이제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첫 출근일, 저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같은 승무원 복장이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한 옷이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동료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첫 비행은 제주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할 때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그 진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감옥 같던 하늘이 이제는 무한한 자유의 공간으로 보였어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거리를 걷다가 큰 광고판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문구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본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소연은 대학에 진학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혜리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지은은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저희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희망찬 현재도, 그리고 밝은 미래도요. 그럴 때마다 미나를 생각했어요. 미나도 저희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저녁, 제 방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까지 온 것은 날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용기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류광철의 협박도, 미나의 실종도, 사토 켄지의 방해도 저희의 용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한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박상우님 같은 무명의 영웅들, 최은정 서기관 같은 든든한 외교관들이 저희의 용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날아간 건 날개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희를 하늘 높이 올려준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됐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미나에게 인사합니다. 미나야, 우리가 해냈어. 내가 꿈꾸었던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한다는 것도요. 자유를 향한 내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